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일본 총리의 이 충격적인 말이 전해지는 순간 전 세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외교부까지 일본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미국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했고 미국 R&D 연구소와 카네기 재단의 보고서까지 독도를 한국의 실질적 연합방어선으로 명시했습니다. 그 직후 도쿄대학교 국제정치학과의 가와이 다이스케 교수가 생방송에서 2시간 동안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든 충격적인 전말. 지금부터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역사 문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와사키 타카시입니다. 도쿄방위대학원에서 군사전략과 해양안보를 가르치고 있어요. 동북아 연합작전 분야에서 15년 넘게 연구해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송에 나가는 건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안보토론 프로그램에 전문가로 초청받아서 분석을 내놓고 돌아가는 게 제 일상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그날 스튜디오에 들어섰을 때는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 자체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죠. 2025년 늦가을이었어요. 한국이 독도 인근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해군과 공군과 해병대까지 동원된 훈련이었죠. 일본 언론은 그 소식을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악성 언행을 직접 거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독도 영유권 선전 시설 확대 문제까지 관영 매체 질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됐다고 했어요. 중국이 한국 편을 들어준 건지 아니면 일본을 압박하려는 건지 애매한 상황이었지만 일본 사회는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방송 출연 전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중국 외교부 발언 전문과 독도 훈련 관련 보도 자료였죠. 종이를 넘기면서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했어요. 단순히 한국이 자국 영토에서 군사훈련을 한 것뿐인데 왜 중국까지 나서서 일본을 건드린 걸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뭔가 보이지 않는 구조가 움직이고 있다는 예감만 들었죠. 스튜디오 안은 조명이 밝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카메라 3대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저희를 겨누고 있었죠. 가운데 책상에는 진행자인 가토 시니치 씨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이 채널의 간판 앵커였습니다. 보수 성향 시청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사람이었죠. 표정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강했어요. 그 옆에는 사쿠라이 미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 안보 해설자였죠. 그녀는 항상 감정적이고 강경한 발언으로 유명했어요. 저는 그들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송 시작 직전이었어요. 제작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헤드셋을 쓰고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있었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보며 숨을 고르려 했어요. 그때 스튜디오 정면에 걸린 대형 화면이 켜졌습니다. 독도 인근 바다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회색 하늘과 거친 파도 위로 한국 해군의 구축함이 나란히 항진하고 있었죠. 헬기가 저공으로 선회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상륙함에서 병력이 쏟아져 나오는 영상도 보였어요.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는 굉음까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훈련 자체는 예상 범위 아니었어요. 한국은 매년 독도에서 영토 방어 훈련을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규모는 달랐습니다. 해병대까지 참가한 상륙 방어 훈련이었고 전력 투사 수준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중국이 이 시점에 일본을 건드렸다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정교했어요.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가토 씨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어 선택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한국의 군사훈련을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어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무력을 과시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죠.
그의 말이 끝나자 사쿠라이 씨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강한 어조로 중국까지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무슨 권리로 일본의 외교 언행에 대해 논평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죠. 내정 간섭이며 무례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분노는 진짜였습니다. 목소리에 실린 감정은 거짓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분노 밑에 뭔가 다른 게 섞여 있다는 걸 느꼈어요. 불안이었습니다.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그들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는 사실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일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현실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화면에는 계속해서 독도 훈련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바다는 동해입니다. 일본이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점점 동해라는 명칭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독도는 그 동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한국은 그곳에 경비대를 상주시키고 등대를 세우고 헬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대규모 군사훈련까지 당당하게 치르고 있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이 스튜디오가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었죠. 제작진이 실시간 시청자 반응을 모니터로 띄워줬어요. 댓글창에는 분노에 찬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비난하는 글이었죠. 중국을 욕하는 문장도 많았어요.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죠. 일본이 여전히 동북아의 중심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약한 나라이고 중국은 무례한 나라이며 일본은 정의로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이었어요. 가토 씨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이번 훈련을 어떻게 평가하냐고 물었어요. 군사 전문가로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자니 이 방송을 보는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받을 충격이 걱정됐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연구자였으니까요. 데이터와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훈련 규모가 예년에 비해 확대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해병대까지 참가한 건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죠. 하지만 이게 도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자국 영토에서 방어 훈련을 하는 건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니까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사쿠라이 씨가 끼어들었어요. 그녀는 제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인데 무슨 자국 영토냐고 따졌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논쟁을 시작하는 순간 본질에서 멀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어요.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죠. 그가 일본의 악성 언행이 주변국의 경계와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자막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독도 영유권 선전 시설 확대 문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그는 관련국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중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한국 편을 든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본을 비판하면서 독도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했죠. 중국은 지금 일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혼자라는 메시지였어요. 스튜디오 안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패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시청자 댓글도 더 격렬해졌죠. 저는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앉아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 때문에 화가 난 건지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의 훈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발언 때문도 아니었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일본이 더 이상 동북아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세계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다는 현실 때문이었죠. 저는 손안의 자료를 다시 펼쳐봤어요. 독도 훈련에 동원된 전력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3척과 잠수함 2척과 상륙함 1척이었어요. 공군 전투기 10여 대와 해병대 병력 500명이었죠. 규모만 봐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이 훈련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이었습니다. 미국은 논평을 거부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양자 문제라고 선을 그었죠. 중국은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침묵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반응하지 않았죠. 그 침묵과 논평 거부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보지 않고 있었어요. 한국의 실효 지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가토 씨가 일본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비판했어요. 사쿠라이 씨는 자위대 증강을 주장했죠.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위대를 증강한다고 해서 독도가 돌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중국의 비판이 멈추는 것도 아니었죠. 저는 카메라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훈련 자체가 아니라 이 훈련을 둘러싼 국제 구도라고 했어요. 한국은 지금 독도에서 단순한 영토 수호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동해 전체를 아우르는 방어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스튜디오 안 공기가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작진이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패널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의 한계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독도는 이제 단순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방어선이었고 동해의 전략 거점이었죠. 그리고 중국이 일본을 비판하면서 독도를 언급했다는 건 중국도 그 구도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미국이 논평을 거부했다는 건 미국 역시 마찬가지라는 의미였죠.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왔을 때 저는 깊은 피로를 느꼈습니다.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였어요. 일본 사회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이었죠. 일본이 여전히 강하고 한국은 약하다는 환상이었어요. 독도는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세계는 이미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고 일본은 점점 외로워지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자료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동해 지도를 꺼내서 독도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 작은 섬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생각해봤죠. 답은 명확했습니다. 독도는 동해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어요. 한국이 독도를 장악하고 있다는 건 동해 전체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뜻이었죠. 일본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세계는 이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빛나는 도시였죠. 하지만 그 빛 뒤에 가려진 어둠도 보였어요. 일본은 지금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강한 척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약해지고 있었죠. 목소리는 높였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독도 훈련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이 훈련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걸요. 한국은 이제 독도를 자신있게 지키고 있었고 중국은 일본을 압박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도 속에서 일본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그 변화 앞에서 일본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스튜디오의 조명을 기억한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모든 것이 흐릿해 보일 정도였다. 가토 씨가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해군의 실제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군사력은 과장됐고 실제로는 별것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말들이 이 스튜디오와 시청자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현재 이지스 구축함을 6척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중 3척이 이번 독도 훈련에 참가했다고 덧붙였죠. 가토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사쿠라이 씨는 그게 뭐가 대단하냐는 듯 손을 휘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동시에 수백 개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3척이 연동작전을 펼치면 동해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죠. 화면에는 다시 독도 훈련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상륙함에서 병력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독도천 왕봉함이었습니다. 배수량 15,000톤급 상륙함이죠. 저는 그 배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상륙함 한 척에 해병대 700명과 전차 10대와 상륙장갑차 여러 대를 실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헬기 이착륙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죠. 가토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본 자위대와 비교하면 한참 부족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비교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독도라는 명확한 방어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 전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반면 일본 자위대는 넓은 해역에 전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도 인근에서 벌어지는 작전이라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라고 덧붙였어요. 제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제작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사쿠라이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전문가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난했어요. 한국 군대가 일본보다 강하다는 식으로 들린다고 했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체 전력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의 작전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독도는 한국 본토에서 217km 떨어져 있지만 일본 오키섬에서는 157km 거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거리가 아니라 작전 준비도라고 덧붙였죠.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독도에 경비대를 상주시키고 있고 보급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고 말했어요. 반면 일본은 독도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죠. 이건 군사적으로 이미 승부가 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말을 듣던 가토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카메라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한국 공군의 전투기가 독도 상공을 비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F-15K였죠. 저는 그 전투기를 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F-15K는 미국의 F-15를 한국이 독자 개량한 기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전 반경이 700km에 달하고 동해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고 덧붙였죠. 한국은 이 전투기를 60여 대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라고 했어요. 사쿠라이 씨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본 항공자위대가 훨씬 우수하지 않느냐고 주장했어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죠. 사실을 말하자니 이 자리가 어떻게 될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공군 전력은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싸우느냐라고 했죠. 독도 인근이라면 한국 공군은 본토 기지에서 이륙해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공중급류 없이도 장시간 작전이 가능하다고 했죠. 반면 일본 항공자위대는 더 먼 거리를 날아와야 하고 채공 시간이 짧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독도에는 한국의 레이더 시설이 있어서 조기 경보가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이건 전술적으로 엄청난 이점이라고 강조했죠. 제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스튜디오 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로 가득했던 공기가 이제는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로서 해야 할 말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동해의 지형적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동해는 수심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평균 수심이 1500m가 넘는다고 했죠. 이건 잠수함 작전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은 현재 잠수함 18척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9척이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의 최신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동해에서 매우 조용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죠. 반면 일본 잠수함은 동해보다는 태평양 쪽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전략적 선택의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토 씨가 잠시 말을 끊었어요. 광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고 조명이 약간 어두워졌어요.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죠. 긴장 때문이었어요. 사쿠라이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한국 편을 드는 것 아니냐고 따졌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료를 다시 펼쳐볼 뿐이었어요. 광고가 끝나고 방송이 재개됐습니다. 가토 씨가 새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미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물었죠.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으니까요. 저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미국은 한국과 상호방 위조약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영토이고 미국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죠. 사쿠라이 씨가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독도 문제의 중립이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립과 무기는 다르다고 말했죠. 미국은 독도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지만 한미연합작전 체계 안에서 독도는 이미 한국의 방어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건 사실상 미국이 한국의 실효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말을 듣던 가토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그럴 리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동맹국이라고 강조했죠.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미국은 일본의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동맹국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은 한국과 일본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독도 문제에서 미국은 한국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스튜디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청자 댓글창에는 혼란스러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제 발언을 비난했고 어떤 사람은 충격받았다고 썼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씁쓸함을 느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화면에는 다시 독도 훈련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해상 초계기가 저공으로 비행하는 모습이었어요. P3C였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해상 초계기는 넓은 해역을 감시하고 잠수함을 탐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이 장비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고 독도 인근 해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한다고 덧붙였죠. 이건 단순한 영토 수호가 아니라 해양 통제권 확보를 위한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토 씨가 다시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니 일본의 자존심을 건드릴 것 같았고 거짓을 말하자니 전문가로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독도는 이미 한국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했죠. 사쿠라이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포기하라는 말이냐고 따졌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독도 문제는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이미 한국의 실효 지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제 말을 듣던 스튜디오 안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작진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 반응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이 이 방송을 보는 수백만 명에게 충격을 줄 거라는 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쳐봤어요. 독도 훈련의 배치도가 보였습니다. 해군 구축함 3척이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었고 상륙함이 중앙에 위치해 있었어요. 공군 전투기가 상공을 엄호하고 잠수함이 수중에서 경계 중이었죠. 해상 초계기가 외곽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치도를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구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갔어요. 연합작전 교범에서 본 그림이었죠. 미 해군이 사용하는 함대 방어 진영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이건 한국 혼자 만든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가르쳐준 구조였어요. 아니, 함께 만든 구조였죠. 저는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구축함의 간격과 잠수함의 위치와 초계기의 경로까지 모든 게 정교했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을 가정한 작전이었죠. 그것도 아주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작전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화면을 봤습니다. 독도 주변을 항진하는 한국 군함들이 보였어요. 그 배들은 지금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더 큰 체계의 일부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예감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독도는 이제 단순한 섬이 아니었어요. 동해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구조의 핵심 거점이었죠. 그리고 그 구조 안에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갈 시간이었어요. 가토 씨가 마무리 멘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생각했어요.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말한 것들은 겨우 표면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죠. 독도 훈련 뒤에 숨은 진실은 일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일본은 자신의 위치를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지 않았어요. 광고 시간이 지나고 카메라가 다시 켜졌습니다. 가토 씨가 긴급 자료가 들어왔다며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대형 모니터를 봤습니다. 중국 문자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중국의 군사 전문 매체 분석 기사였어요. 제목이 한글 자막으로 번역돼 있었습니다. 동해 해양방어 구조의 변화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 그래픽이 보였어요. 동해를 중심으로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개의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제일 바깥쪽에는 제일방어선이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 선은 독도를 지나고 있었어요. 한국 본토와 독도를 잇는 선이었죠. 화면 하단에는 중국어 원문과 함께 번역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독도는 동해 제일방어선의 핵심 거점이라는 문장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자료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느껴졌죠. 사쿠라이 씨가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따졌습니다. 중국이 한국 편을 들어주려고 조작한 자료라고 주장했죠. 가토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라는 걸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냉정한 분석이라는 걸요.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도표가 나왔어요. 한국 해군 함정의 작전 반경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원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지스 구축함의 탐지 범위였죠. 세 척의 구축함이 동시에 작전하면 동해 전역을 커버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잠수함의 작전 구역도 표시되어 있었어요. 해상 초계기의 순찰 경로까지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죠. 저는 그 도표를 보면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정확했어요. 제가 연구해온 데이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해양방어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였어요. 일본을 향한 메시지였죠. 가토 씨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중국의 분석은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독도는 지리적으로 동해의 중앙에 위치하고 한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으며 충분한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따라서 제일방어선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어요. 사쿠라이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발언을 비난했어요. 일본 교수가 중국 주장을 옹호한다고 소리쳤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옹호가 아니라 사실 확인이라고 대답했어요. 군사 전략에서 방어선은 실제 통제 능력을 기준으로 설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독도는 한국이 통제하고 있고 따라서 한국의 방어선에 포함되는 게 당연하다고 했죠.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작진도 말이 없었어요. 카메라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중국 분석 자료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해군의 작전 구역이 나왔어요. 태평양 함대의 움직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국 해군의 작전 구역이 겹쳐져 있었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 그림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명확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작전 구역이 맞물려 있었어요. 독도는 그 접점에 위치하고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된 구조였어요. 한미연합작전 체계 안에서 독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된 자료였어요. 미국 싱크탱크 로고가 보였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유명한 안보 연구소였죠. 제목은 동북아 해양안보 구조 재편이었습니다. 발표 날짜는 2달 전이었어요. 저는 이 보고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지는 않았었죠. 지금 화면에 나온 페이지는 제가 건너뛴 부분이었어요. 도해가 나왔습니다. 동해를 중심으로 한 지도였어요. 여러 개의 점과 선으로 표시된 그림이었죠. 한국 해군 기지가 빨간 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독도는 노란 별 모양으로 강조돼 있었어요. 미국 제7함대의 작전 범위가 파란 선으로 그려져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화살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도해를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일본이 없었습니다. 지도 어디에도 일본 자위대 기지나 작전 구역이 표시돼 있지 않았어요. 오키나와 미군 기지는 있었지만 일본 본토는 회색으로 처리돼 있었죠. 마치 이 작전 구조와 무관한 지역인 것처럼 표현돼 있었습니다. 가토 씨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 지도에 일본이 왜 없느냐고 따졌습니다. 제작진 실수 아니냐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실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미연합작전 체계를 분석한 것이고 그 체계 안에서 동해 방어는 주로 한국이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일본 자위대는 태평양과 동중국해 쪽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어서 동해 작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어요. 사쿠라이 씨가 반박했습니다. 일본도 동해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관심과 실제 작전 능력은 다르다고 말했죠. 동해에서 실제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러시아뿐이라고 설명했어요. 일본은 동해 접근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화면 속 보고서는 계속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시나리오 분석이 나왔어요. 동해에서 유사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이었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 잠수함 침투였습니다. 한국 해군이 독도 기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미국 해군은 후방 지원 역할이었죠. 일본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러시아 함정 통과였어요. 한국 해군이 감시하고 추적하는 장면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독도 인근을 지나는 러시아 함정을 한국 구축함이 에스코트하는 그림이었죠. 여기서도 일본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대규모 해상훈련이었어요. 한미연합훈련 상황이었죠. 독도가 훈련의 핵심 거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나리오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미국 싱크탱크는 동해를 완전히 한국의 작전 구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구역에서 배제돼 있었어요. 의도적인 배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배제였죠. 지리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일본이 동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던 겁니다. 가토 씨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 물었죠. 미국이 정말 일본을 배제하고 있느냐고 다그쳤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죠.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제라기보다는 역할 분담이라고 설명했어요.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모두 활용하지만 지역에 따라 역할을 나눈다고 말했습니다. 동해는 한국이 주도하고 동중국해는 일본이 주도한다고 했죠. 태평양은 미국이 직접 관리한다고 덧붙였어요. 이건 효율적인 전략 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 말이 일본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쿠라이 씨가 침묵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가토 씨도 말이 없었습니다. 스튜디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동해에서 독자적인 해양 통제 능력을 확보했다는 문장이 보였어요. 독도는 그 능력의 상징이자 실체라는 설명이 이어졌죠. 미국은 한국의 이런 능력을 연합작전 체계에 통합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모든 자료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독도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단순히 실효 지배를 넘어서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한미연합작전 체계 안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고 중국조차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광고 시간이라는 신호가 들렸습니다. 카메라가 멈추고 조명이 약간 어두워졌죠. 저는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방금 본 자료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중국의 분석과 미국의 보고서와 그 모든 지도와 도표들이요. 가토 씨가 제작진과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긴장돼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쿠라이 씨는 자리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언가 큰 걸 목격하고 있는 거라고요. 광고가 끝나고 방송이 재개됐어요. 가토 씨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다고 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렌즈 너머로 수백만 명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도 지금 저와 같은 혼란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죠. 가토 씨가 저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결론적으로 독도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됐죠. 솔직하게 말하자니 일본 시청자들에게 너무 큰 충격일 것 같았고, 애매하게 말하자니 전문가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독도 문제는 이제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안보 구조의 일부가 됐다고 했죠.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건 단순히 섬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동해 전체의 안정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그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쿠라이 씨조차 침묵하고 있었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느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게 바뀌고 있다는 걸요. 일본이 믿어온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방송이 끝났어요. 엔딩 멘트가 나오고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튜디오를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본 자료들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현실의 증거였죠. 독도를 중심으로 한 동해의 질서가 이미 재편됐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도쿄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일본도 지금 이 도시의 불빛처럼 밝게 빛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료 교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방송 잘 봤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신경 쓰였습니다. 괜찮겠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지 저도 모르겠었으니까요. 저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오늘 드러난 사실들이
일본에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했습니다. 독도가 한국의 실질적 영토라는 것, 동해가 한국의 작전 구역이라는 것, 미국이 그 구조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 중국조차 한국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사실이 일본의 위치를 어디로 밀어내고 있는지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었어요. 너무 큰 변화였고 너무 빠른 전환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질문만 가득했어요. 일본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독도를 포기해야 하는가? 한국을 인정해야 하는가? 미국과의 동맹은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새로운 질서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한 동해의 질서가 재편되고 그 안에서 한국의 위치가 확고해지고 일본의 자리가 축소되는 새로운 질서요. 그 질서가 완전히 자리 잡는다면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답을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방송이 다시 시작됐을 때 스튜디오는 조용했습니다. 가토 씨도 사쿠라이 씨도 말이 없었어요. 카메라만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야 했어요. 연구자로서 마지막 책임을 져야 할 순간이었죠. 가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독도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독도는 이미 한국의 영토로 굳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현실로서 그렇다고 했죠. 한국은 독도를 단순히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해 전체 방어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제 말을 듣던 사쿠라이 씨가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한국은 독도에 경비대를 상주시키고 보급로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으로 주변 해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공군 전투기가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말했죠. 이건 완벽한 방어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한미연합작전 체계 안에 통합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어요. 미국은 한국의 독도 방어를 연합방위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3부에서 본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가 그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조차 한국의 동해 통제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야 했죠.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제기할수록 국제사회는 오히려 한국의 실질 지배를 더 강하게 인식한다고 했어요. 이건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죠. 일본이 항의하면 할수록 한국은 독도에 더 많은 시설을 짓고 더 강한 군사력을 배치할 명분을 얻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토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일본의 항의가 한국의 방어를 정당화하는 구조라고 말했어요. 국제사회는 이제 독도를 분쟁 지역이 아니라 한국이 지켜야 할 영토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증가 추이가 보였어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고 했죠. 그 돈으로 한국은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과 전투기를 계속 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독자 개발 무기 체계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방위 산업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투기를 만들고 전차를 만들고 함정을 건조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무기들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폴란드와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무기를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방위산업은 국가 역량의 총합이라고 말했죠. 기술력과 제조 능력과 품질 관리와 물류 시스템이 모두 갖춰져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 모든 걸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독도를 지킬 수 있는 진짜 이유라고 설명했죠.
사쿠라이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가장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멈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는 정체됐고 기술은 뒤처졌다고 했죠. 방위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어요. 일본은 여전히 미국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자 개발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했죠. 반면 한국은 계속 발전했다고 덧붙였어요. 조선과 반도체와 배터리와 자동차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술력이 방위 산업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죠.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독도 훈련 영상이 다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저 훈련은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모든 역량의 종합 전시라고 했죠. 조선 기술로 만든 군함과 항공 기술로 만든 전투기와 전자, 기술로 만든 레이더가 모두 통합돼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경제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세계 10위권이라고 말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천 달러를 넘었다고 했죠. 이건 선진국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경제력이 국방비를 뒷받침하고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어요. 외교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경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유럽과 중동과 동남아시아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이런 외교 네트워크가 독도 문제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한국은 이제 풀세트 국가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와 기술과 군사력과 외교력을 모두 갖춘 나라라고 했죠. 독도는 그 능력의 상징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이 독도를 지킬 수 있는 건 군사력 때문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역량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토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승자는 한국이라는 말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도 문제에서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한국은 독도를 실질적으로 장악했고 국제사회의 묵인을 얻었으며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다고 말했죠.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튜디오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제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었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연구자였고 사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사쿠라이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가토 씨는 카메라를 보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 말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이 살아남으려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죠. 경제에서도 기술에서도 군사력에서도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어요. 법적 논쟁을 계속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끝났다고 했죠. 한국이 독도를 장악했고 국제사회가 인정했으며 군사적으로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일본은 한국을 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했죠. 동북아 안보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미국도 한국을 중시하고 있고 중국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동북아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미 그런 징조가 보인다고 했죠. 독도 문제에서 미국이 중립을 지키는 것도 그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비판하면서 한국을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자료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켰는지, 어떻게 기술을 키웠는지, 어떻게 방위 산업을 성장시켰는지 배워야 한다고 말했죠. 한국은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지만 국가 역량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어요. 일본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토 씨가 물었어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자신이 아시아 최강이라고 믿어왔다고 했죠.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어려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거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어요. 독도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지키고 있고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했죠.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이 현실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과 일본은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독도 문제로 싸우는 것보다 경제와 안보에서 협력하는 게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설명했죠.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변화 속에서 한일 협력은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느꼈어요. 뭔가 끝났다는 걸요. 일본이 믿어온 환상이 끝났고 새로운 현실이 시작됐다는 걸요. 방송이 종료됐습니다. 엔딩 멘트가 나오고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죠. 오늘 한 말들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스튜디오를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제작진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저는 그들을 이해했어요. 제 말이 불편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쿄의 밤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죠.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일본 안보를 연구해온 사람이에요.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의 미래를 걱정하는 연구자였죠. 그런 제가 오늘 방송에서 한국을 인정하고 일본이 배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건 배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애국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일본이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한국을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독도는 상징이었어요. 한국의 성장과 일본의 정체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한국이 독도를 지킬 수 있는 건 단순히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역량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었어요. 경제와 기술과 외교가 모두 함께 작동했기 때문이었죠. 일본은 그걸 배워야 했어요. 어떻게 국가 역량을 통합하는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지 배워야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면 더 큰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겠었어요. 머릿속에는 독도의 파도 소리와 한국 군함의 모습과 미국 보고서의 지도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오늘 연구자로서 할 일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했고 필요한 제안을 했어요. 일본이 이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독도는 이제 한국 땅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그 현실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과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요. 그게 일본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